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의 탑박자입니다. 3번이 유형편이죠. 자, 교재는 154쪽입니다. 자, 154쪽을 피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형광펜 내시고요. 유형편 있죠. 이 친구를요. 이렇게 별표를 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바로 이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자, 문제 유형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까지 역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당연히 유형을 잡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뭐까지? 풀이법까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건 어떻게 풀면은 답이 나올지 풀이법까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밑에 1번입니다. 1번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 문제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 다음 글에 대한 이해? 인물에 대한 성격, 심리, 태도 문제가 아니잖아. 밑에 선택지 보십시오. 1번. 윤직원 영감은 실망이 컸겠군. 윤직원 영감의 심리나 태도 아닙니까? 시할머니는 자애로운 분인 것 같아. 박 씨는 부유한 집안에서 시집 왔겠군. 고 씨의 현재 심경은 아주 절망 중일 거야. 등등등. 뭡니까? 심리, 태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실제 공무원 시험의 경우는 문제 자체를 뭉뚱그려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 문제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요거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 문제는 어떻게 문제 푼다? 따로따로. 잘 보십시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성격을 어떻게 파악한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지난 시간에. 불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뭡니까? 그 인물이 하는 말, 대사죠. 두 번째는 그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설명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인물의 행동입니다. 다시 정리. 자, 1번 뭐라고요? 대사. 2번 뭐라고요? 행동. 3번 뭐라고요? 서술자의 설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잡을 수 있다? 인물의 성격 잡을 수 있습니다. 질문. 다시 질문입니다. 대사나 행동을 이렇게 묶는 다음에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중에 뭡니까? 이거는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대답. 간접입니다. 설명은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직접입니다. 보여주기, 말하기. 됐죠? 여기까지 뭐 충분히 아실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대단히 어렵다? 솔직히 뭐 대단히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다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심리 태도. 이 친구는 어떻게 파악하자?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결국 심리라든가 태도라는 것은요. 반드시 뭐에 대한?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 그러니까 상황이 원인입니다. 이 친구가 원인이고요. 심리나 태도는 얘는 뭡니까? 결과죠. 결과. 그러니까 결과를 물어봤다는 것은 그 결과가 나오게 만든, 결과를 나오게 만든 원인을 잡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 원인이 바로 뭐?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보시고요. 자, 그러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짧죠? 이게 진짜로 2012년도에 국가직 9급에 출제했던 기출문제입니다. 짧죠? 네. 이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길이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2015년도 기출문제 보시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겠습니다.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은요. 짧아도 인물은 잡을 건 다 잡으셔야 됩니다. 윤직원 영감 이 처결하기를 집안이 살림살이 전권을 마땅히 물려받아야 할 집안이 아니라 집안의겠죠. 살림살이 전권을 마땅히 물려받아야 할 주부 고씨를 제쳐놓고서 고씨도 있네. 한 대를 껑충 건너뛰어서 손주대로 내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잘 보십시오. 집안의 살림살이의 전권은 당연히 누가 물려받아야 돼? 원래는 주부 고씨가 물려받아야 됩니다. 며느리죠. 윤직원 영감의 입장에서. 근데 손주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부 고씨를 제쳐두고 며느리 박씨. 정확히 말하면 고씨의 며느리죠. 퉁 넘어가는 겁니다. 고씨의 심정은 어떨까? 미치겠죠. 그게 답입니다. 아무튼 계속
즉 윤직원 영감의 맞손자 며느리가 시할머니 뒤를 바로 이어서 집안의 안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묻지 않아도 내가 주부로 들러앉아 며느리를 건드리고 집안 살림을 해가는 어른이 되겠거니 했던 고 씨는요. 고만 어떤 처지? 개밥의 도토리 되어버렸고요. 도리어 시어머니 오 씨 대신에 며느리한테 또다시 시집살이를 하게 된 셈병이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 고 씨의 심정이겠죠. 당연히. 어떨까? 절망적이겠죠. 그게 바로 답 아닙니까? 윤직원 영감의 실망이 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할머니가 자애로운 분인 건 잘 모르겠는데 박 씨는 부유한 집안에서 시집왔고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 몇 번. 근데 이 친구는 확인할 수 있죠. 당연히 4번 해야 됩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국어는요. 아무래도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수능보다도요. 문학편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수능보다 뭐가 어렵냐면 문법 어렵습니다. 인정. 왜? 암기할 게 많아서. 자, 그리고 어휘편도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인정. 근데 독해편은요. 수능보다도 쉽습니다. 물론 암기할 때도 좀 있습니다. 암기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유형 다 정리한 다음에 뒤에 보면은요. 고전문학사 있습니다. 현대문학사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암기가 어느 정도 버릇이 들어가 있으면은요. 충분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게 독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법보다 독해편이 훨씬 더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쉬워. 근데 결코 만만히 볼 수는 없습니다. 왜? 워낙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철저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 문제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고 씨의 심정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다? 고 씨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기에게 내려올 경제적인 정권들이 몽땅 다 모르고 왔으면 자기의 며느리 박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게 상황이죠. 그 상황에 대한 반응. 고 씨의 심정 뭘까? 절망적이겠죠. 그렇게 답을 찍는 겁니다. 답을 해주면 몇 번? 5번. 됐죠? 넘어갑시다. 연습 하나만 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에 선택지를 보면 알겠지만 단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한 것은 물론들 1번.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서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격은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3개. 1번 대사, 2번 행동, 3번째는 설명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2번째. 인물의 차림새를 묘사하면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생활 방식을 들어서 그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물의 생김새를 묘사하면서 성격을 짐작, 인물이 가진 살림살이 등을 들어서 그가 처한 상황을 밝히고 있어. 선생님! 선택지가 5개네요. 네. 실제로 서울시 문제의 경우는요. 언제까지? 2014년도까지는요. 선택지가 5개였습니다. 2015년도 즉 작년부터 선택지가 4개였죠. 당연히 올해부터는 4개입니다. 다 4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몽땅 다 선택지 4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서 지금 선택지가 5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4개입니다. 언제까지? 2014년까지는 5개, 2015년부터는 4개. 즉 작년에 처음으로 4개로 바뀌었습니다. 됐죠? 말은 다 알겠죠? 자, 그럼 위에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춘향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죠?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 질문 한 번 던져볼까? 봅시다. 잘 보십시오. 이몽룡하고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죠. 이 작품의 주제는요. 지존화 절개입니다.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절개 이 정도.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춘향의 엄마 혹시 아십니까? 춘향의 엄마는 누구지? 이렇게 질문하면요. 어떤 분들은요. 뺑덕어미요 이렇게 합니다. 말 안 됩니다. 초등학교를 검정으로 나오셨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성춘향, 춘향이 엄마는 누구냐면요. 월매입니다. 월매. 아시죠? 춘향이에게는 몸종이 있었죠. 몸종. 몸종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향단이. 이게 상식이야, 상식. 이런 것들이냐. 자, 이몽룡에게도 몸종이 있었죠. 누구? 방자전환, 방자.
방자전이라 그랬어. 방자. 그럼 방자전 보셨습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방자. 됐고 춘향이를요 괴롭히는 나쁜 놈이 있었죠. 쉽게 말하면 이 친구들을요 인물의 주인공이니까 이것을 주동 인물이라고 하는 거고 그 인물에 반대되는 갈등하는 인물이 있었죠. 이걸 뭐라고 그래? 반동 인물이라고 합니다. 반동 인물은 누구였죠? 답. 그렇죠. 변학도였습니다. 변학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춘향이 이 말을 듣더니 춘향 당연히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왜? 소설은 인물이 중요하니까. 이 말을 듣더니 무슨 말? 위의 말이 나오겠죠? 이 말을 듣더니 그대로 발현. 낯빛이 변하여 머리 흔들고 눈을 실룩대면서 불그락 푸르락 눈을 간잔주름하게 뜨고 눈썹이 꼿꼿해지면서 코가 발심발심하고 이를 뿌듯뿌듯 갈면서 온몸을 수수히 떨듯하며 매각뻥을 채듯이 앉더니 이거 뭡니까 이거? 이렇게 변했단 얘기죠. 무슨 말을 들었나 봐 춘향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춘향의 외양이죠. 이거. 외양묘사 됐습니까? 낯빛이 변하고 머리를 흔들고라는 것은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을 실룩실룩 이런 것들 됐습니까? 뭔가 안 좋아. 내가 춘향에 대해서 말합니다. 허허 이게 웬 말이요. 지금 저는 남자 목소리니까 여자 목소리. 허허 이게 웬 말이요. 이렇게 됐습니까? 왈칵 뛰어 달려들면서 치맛자락으로 와드득 자락을 찢어버려. 무서워. 행동이죠 행동. 이게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코가 발심발 이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화났다는 얘기죠. 무엇이 어쩌고째 이것도 쓸데없다. 명경, 채경, 산후죽절을 누르쳐 방문 앞에 땅땅 부딪히며 발도 동동 구르면서 손뼉 치고 둘러앉아 자탄가를 부면서 우는 말이 요거. 서방 없는 춘향이가 세간살이 못하며 단장하여 누구 눈에 사랑을 받을꼬 몹쓸 연애 팔자로는 이팔 총출 줍는 곳이 이별을 줄 줄 어찌하라 부질없이 이내 몸 헛망하신 말씀으로 앞길 신세를 버렸구나. 에고 내 신세야. 질문 한번 던져볼까? 자 질문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이몽룡이요. 아빠 따라서 서울을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하고 잠깐 헤어져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몽룡이 춘향에게 이별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탄가라는 것은 탄식하는 노래죠. 스스로 탄식하는 노래입니다. 허허 내 신세야 슬퍼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차례 때 봅시다. 선택지 1번 인물의 행동을 묘사해서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답이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생활 방식을 들어서 성격을 드러내고 이게 아니고 생김새를 묘사해서 생김새를 묘사하는 것과 성격을 드러낸다? 짐작할 수 있다? 좀 어렵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외양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더 강합니다. 이거보다는 실제 이런 것들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로 올라간다는 그 말 하나 듣고서 이렇게 확 표정도 바뀌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도 몽땅 다 뭘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거 몽땅 다 행동 묘사를 통해서 성격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죠? 그렇게 좀 충분히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몇 번? 1번 이렇게.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건 및 갈등 좁하기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이거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갈등, 내적 갈등이 있고 외적 갈등이 있다. 내적 갈등은 자기 혼자 하는 갈등이고요. 외적 갈등은요.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인물과 사회, 인물과 운명, 인물과 자연, 하나 더 계층과 계층의 갈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죠? 됐습니다. 자, 그럼 밑에 이것도 기출문제니까 보겠습니다. 다음 작품에 볼 수 있는 주된 갈등. 다섯개 중에서 뭐냐? 합니다. 인테리. 인테리 중에서도
물론 손끝에 기술이 없이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졸업증서 한 장 또는 죽으면 보통 상식을 가진 직업 없는 인테리. 해마다 1000여 명씩 늘어가는 인테리. 뱀을 본 것은 이들 인테리입니다. 지식인이죠. 근데 문제는 이 지식인을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직업 없는 인테리. 해마다 1000여 명씩 늘어가는 인테리. 결국 뭐가? 무직자. 직업 없는 사람들이 해마다 1000여 명씩 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넘어옵니다. 부르주아지의 모든 기관이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수요가 안 있느니 그들은 결국 꾀임에 받아서 나무에 올라갔다 흔들리는 셈입니다. 개밥의 도토리. 인테리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노동자가 되었을 텐데 인테리인지라 그 속에 들어갔다가도 도로 나오는 것이 99%. 나머지는 모두 어깨가 축 처진 무직 인테리. 무기력한 문화와 예비군 속에서 푸른 한숨만 쉬는 초상집의 주인 없는 개. 몽땅 다 뭐다? 인테리. 레디메이드 인생입니다. 슬프다. 요즘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죠. 청년 실업이 굉장히 많이 는 것처럼. 됐습니까? 자, 그거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무직자, 인테리가 많이 양산이 됐을까? 부추겼겠죠. 교육 많이 받으라고. 교육 받았더니 결국 나중에 쓸모가 없어. 노동자도 못합니다, 솔직히. 그 집단에 속해 있다가 다 어쩔 수 없이 튀어나와야 되죠. 왜? 적응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뭐하고? 인간과 뭐 사회 갈등입니까? 사회. 사회 사이의 갈등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습니까? 답 몇 번? 3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을 보면서 이게 인간과 사회의 갈등이라는 것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회가 그 사람 하나를 다 꼬였죠. 나무에 올라가 그냥 흔들러 떨어뜨린 겁니다. 마음이 아프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들어옵니다. 밑에 김만중의 구운몽이죠. 여러분 구운몽은 좀 아실 겁니다. 2013년 국가직 7급 문제네. 2013년도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어렵습니다. 왜? 밑에 시주를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급히 세수하고 손을 씻고 의관을 정지하면서 방장에 나아가니 공간에 있으니까 네모.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였습니다. 대사가 육관대사죠. 성진의 스승입니다. 성진아, 인간의 부귀를 주느니 과연 어떠하더뇨? 질문을 신경 따라붙는 것은 답변이겠죠.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려 말하기를 성진이 이미 깨달았습니다. 제자가 불출해서 염려를 잘못 먹어 죄를 지니 마땅히 인세에 윤회할 것이오늘 사부가 자비하사 하룻밤의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를 1000만 겁이라도 갚지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묻죠. 인간 부귀를 주느니 과연 어떠하더뇨? 이게 솔직히 질문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뭘까? 깨달음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 깨달았니?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성진이가 예, 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즉 성진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제자가 어리석어서 염려를 잘못 먹어 죄를 지니 마땅히 인세에 윤회할 것이오늘 사부가 자비하사 하룻밤의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사부의 은혜를 1000만 겁이라도 갚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요 말에 대해서 대사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니부터 여기까지. 너가 흥이 일어나서 갔다가 흥이 다해서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관여함이 있겠느냐. 관계함이 있겠느냐. 또 네가 말하기를 인세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었다 하니 분명히 성진이가 말한 거 맞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인세에 윤회할 것을 하룻밤의 꿈으로 깨닫게 만들었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너 이렇게 말했지? 이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분명히 이 말은 너가 한 이 말은 인세와 인간 세상과 꿈을 다르다고 하는 건데 너 오히려 꿈을 채 깨지 못했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였다? 너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구나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너 아직 깨닫지 못했어 이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바로 다음에 성진에 대해서는요. 제자가 어리석어서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가르침을 달라고.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잘했을 때 잘 보십시오. 다음 글의 내용에 가장 잘 부합하는 시조입니다. 문제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분명히 위에 있는 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진이 깨달았다고요? 깨닫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게 위 글에서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그거와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몇 번? 2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봅시다. 수양산을 바라보는 이때 수양산은요. 수양대군과 수양산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중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중의법.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이재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야 백이와 숙제입니다. 한한호라는 원망합니다. 굶주려 죽을진들 샘이라는 것은 나물 캐기거든요. 왜 하는 것인가? 아무리 푸셋 것인들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느냐 이 말입니다.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정도 읽었을 때 결국 뭐 하고 있습니까? 백이와 숙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왜 산에 나는 그 나무를 캐서 너네들의 목숨을 연명했느냐? 결국 그 나물도 수양산, 즉 수양대군의 것 아니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나는 누구보다? 너네들보다 훨씬 더 지조나 절개를 잘 지키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지조, 절개, 지키겠습니다라는 뭐 다짐입니다. 다짐. 됐죠? 지조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것은 실제 위에 있는 상황과 위에 있는 내용과 아무래도 부합되기 어렵죠. 자, 다음에 2번 잠깐 놔두고 3번 들어갑니다. 이 화라는 것은 백꽃입니다. 월백이라는 것은 달빛의 환하게 발달한 뜻입니다. 은한이라는 것은 은하수입니다. 삼경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따지면 11시부터 1시까지인 깊은 밤을 말합니다. 일제춘심 이 작품의 핵심어입니다. 한 가지에 걸려있는 봄의 애상적인 마음입니다. 접동새가 알까마는 정이 많은 것도 병인 것처럼 여겨서 나는 잠 못 들어 합니다. 이겁니다.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봄밤의 애상적인 정서. 이게 주제입니다. 봄밤의 애상적인 마음. 아무래도 위 글의 내용과는 부합하기 어렵죠. 4번입니다. 장안을 보니 장안은 그냥 시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아보니 북궐이라는 것은 북쪽에 있는 궁궐, 임금님이 계신 곳 설립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고깃배에 누워 있은들 잊은 적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임금님을. 두어라. 나의 시름이 아니다. 제세연. 세상을 구할 인재가 없겠느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실제로 이 표면적으로는요. 세상을 구할 인재가 있으니까 나는 뭐를?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속은 세상에 대한 걱정이 나온 겁니다. 됐죠? 세상에 대한 걱정 이렇게. 또는 임금에 대한 걱정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면은요. 세상의 시름을 잊겠다고. 왜? 다른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을 구할 인재가 있으니까 나는 잠깐 놔두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위 구몽의 내용과는 부합되기 좀 어렵습니다. 다음 몇 번? 2번인데 왜 그런지 봅시다. 귀거래 귀거래입니다. 뭔 뜻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서 고향에 가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벼슬 하면 벼슬 그만두고 고향에 간다라는 것을 귀거래 귀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한들 물러간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아, 벼슬을 그만두고 이제 고향으로 가야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가야지. 근데 실제로 간 사람이 누구냐고. 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죠. 그래서 공명이 공을 세워서 이름을 날리는 것은 뜬 구름인 줄 모든 사람이 안다고. 덧없다는 거, 허망하다는 것을 안다고. 근데 세상에 꿈 깬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야. 그것을 슬퍼합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가 똑같습니까? 성진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말로는 깨달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 똑같지 않습니까? 말로는 귀거래, 귀거래. 말로는 공명이 부은. 다 알고 있어. 근데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어렵죠. 요 정도면 조금 어려운 쪽에 속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답 몇 번? 2번이고요. 자, 넘어갑시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요.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풀어라는 자꾸 방법을 일러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용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배경 및 소재 기능 파악인데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자 분명히 앞강에서도 배경 및 소재 기능 파악 어떻게 푼다? 딱 이 음절의 단어로 설명드렸습니다. 뭐? 문, 맥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배경 및 소재의 문제,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는요.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뭐? 문, 맥. 요 단어면은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게 끝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마당. 그 마당. 요거의 기능을 물었죠? 즉 기억의 함축적인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을 물었으니까 기억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함축적인 의미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잡아낼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마당의 기능을 문맥에서 잡아내셔야 됩니다. 다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난 이제 이 집에서 나갈라요. 지난 여름 지하철 서울역에 혼자 남겨졌을 때 내겐 나가 나왔죠. 3살적 일만 기억났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린 나는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몰랐으니까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모든 게 다 뿌였네. 3살 때 내가 뛰어놀던 그 마당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 마당 어떤 마당? 3살 때 내가 뛰어놀던 마당이다. 그렇죠? 금 캐러 다니고 석탄 캐러 다녔다는 아버지가 돌아온 그 3살 때 나는 걸을 수 있는 것 걸었네. 아파트 사이를 풀숲 언덕을 축구장을 걷고 또 걸었네. 그렇게 걸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였나? 3살 때 뛰어놀던 그 마당입니다. 그럼 이 마당은 뭐야? 3살 때. 즉 어느 정도 나이가 있나 봐. 그쵸? 내가 가고 싶은 곳. 바로 뭡니까? 과거 해상의 매개체로 과거의 추억이 얼어있는 공간 이 정도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 마당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추억이 어린 공간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의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이제 과거의 추억이 어린 공간 이렇게 합시다. 검정사포를 쓰고 제목이 귀고죠. 귀고. 검정사포를 쓰고 똑딱선 내리면 우리 고향의 선창가는요. 길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선창가래. 근데 무슨 선창가입니까? 고향의 선창가입니다. 그럼 나의 어린 시절이 어려 있는 곳 맞죠? 됐고 양지바는 뒷산 푸른 송백을 끼고 남쪽으로 트인 하늘은 깃발처럼 다정하고요. 낯선 신장로입니다. 신장로 앞에 뭐 써 있습니까? 낯설은. 근데 이 신장로라는 것은요. 어른이 된 내가 화자에게서는 뭘 느껴요? 낯설음을 느낍니다. 과거의 어떤 공간은 아니란 얘기죠. 다음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답 짓는 겁니다. 왜? 그 마당은 내가 돌아가고 싶은 3살 때의 추억이 서린 공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신장로라는 것 분명히 앞에 뭐 있습니까? 낯선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보이십니까? 신장로라는 건 새로 만들어진 기류겠죠. 그러니까 낯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거는 어렸을 적에 내가 놀던 공간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답 몇 번? 2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내가 트던, 내가 놀던 돌다리와 집들. 당연히 이건 과거의 추억이 어린 공간이겠죠. 소련 없이 창가하고 돌아가던 전용들이 사라질 때 남아있고요. 그 길 찾아가 우리 집보다 유약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의 공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위불원 하시는 아버지께서 어느덧 돋보기를 쓰시고 아버지 늙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절을 받으시고 헌책력처럼 애정의 날개신 어머니도 늙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끼고 온 신간을 그림책인 양 보았습니다. 이거 별관인 것 같죠? 부모님 곁에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 끼고 온 신간이야. 새로 나온 책이야. 근데 그 신간을 뭐처럼 그림책이냐. 이때 그림책은 뭘까? 어린 시절에 내가 읽던 책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른이 된 내가 부모님 곁에서는요. 어린 시절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겁니다.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실제로 제목을 이렇게 귀고 어디로 간다는 거야?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옛날로 돌아간다 또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이 작품에서의 고향은요. 화자에게 뭘 느낍니까? 편안함이나 아늑함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편안함이나 아늑함. 왜? 어린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니까.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곁에서 나는 어린 시절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러니까. 공간은요. 다 고향은 편안함이나 아늑함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A하고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말갛게 긴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고 아른아른한 아지랑이가 그 하늘 거리는 깊오리로 봄 비단을 짜는 어느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계절 어때? 봄. 너무 예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예쁘다는 것은요. 오호, 배경, 짱. 근데 잘 보십시오. 나는 깨끗하게 춘복을 차리고 친구 몇몇과 우이동 앵화를 구경하러 막 나가려던 때였습니다. 이때 뜻 아니야. 전부 한정이 닥쳤습니다. 뭐? 오전 3시에 조무주 별세. 그럼 이 배경 뭘까? 데뷔죠? 그게 배경의 길입니다. 보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만들었었죠. 금요일날 버림받고 술 먹고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다. 날씨가 화창할 때 그 날씨의 기능이 뭐냐? 날씨가 안 좋을 때의 기능이 뭐냐?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도요. 조무주 별세된 슬픔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자, 1번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2번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된 인물. 3번 인물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4번 인물이 처한 상황을 대비적으로. 맞죠? 인물은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조무주 별세라니까요. 그것을 대비적으로 나타냅니다. 이거 답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찍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어. 됐고.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소설 방식 및 말하기 방식입니다. 자,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소설에서 소설 방식은 크게 3개. 첫 번째 대화, 두 번째 묘사, 세 번째는 설명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충분히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밑에 보면 유능길의 완장 있네. 완장이라는 작품 아십니까? 완장. 일종 어떤 쥐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그게 완장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뭡니까? 부어리가 종수를 설득하는 전략입니다. 2007년도 세무지 9급 문제인데 다시 한번 부어리가 종수를 설득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뻔하지 않습니까? 부어리가 종수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 대사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어떻게 설득하는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하겠습니다. 종술은 최 사장의 그 조수지 감시원이 됩니다. 감시원 완장을 팔에 들은 종술은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 위에 굴리 그 완장의 힘인가 봐. 급기야 종술은요. 최 사장의 일행의 낚시질까지 금지하려다가 감시원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말씀드린 종술은 신경질을 부렸고요. 물동그라미 쳐주십시오. 그러나 부어리는요. 아까 문제가 뭐인지 아십니까? 부어리 종수를 어떻게 설득하는지. 설득 전략 또는 말하기 전략입니다. 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그녀는 섭을 지고 불 속이라도 너무 사랑하나 보다 종수를 뛰어들 각오가 이미 서 있었습니다. 자기 한 목숨 없어지면 남직이 세 목숨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한 목숨 살아남으면 남직이 세 목숨 더불어 살아나는 거 그만큼 너는 뭐하다?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설득 전략이겠죠. 뭐 별거 있겠습니까? 밑에 선택지 보십시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네. 너가 있어야지 새 목숨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계속 들어갑니다. 종수리가 갑자기 눈을 난폭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이네. 화났다는 얘기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심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보레는 남자의 팔을 꽉 붙들면서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마. 물면 좀 위험하다고. 위험한 거 좋아하네. 안승경하고 익삼씨가 밤새껏 지키고 있단 말이요. 눈에 뒤집힌 종술씨가 밤에 또 쳐들어와서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른다고 그러시나. 지키는 거 좋아하네. 보레는 남자 못지않은 힘으로 남자의 손에서, 즉 종술의 손이겠죠. 눈을 냉큼 빼앗아 버렸습니다.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두 사람 모두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찰싹거리는 물소리에 귀를 못 채 보레는 뗏목의 요동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자기한테는
완장이 그렇게 소중한 거요? 남들은 잠자코 앉았기만 했습니다. 새 식구 목숨으로 안 바꿀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이 그 완장이요? 너는 임종수리가 아니요. 너는 김보리요. 차고 댕겨본 적이 없으니까 보리는 완장을 몰라. 이 완장도 있는 법이 있어. 공유수면관리법이. 완장의 매끄러운 비닐 표면을 손톱 끝으로 톡톡 튕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리는 홧김에 노를 들어서 뗏목 바닥을 퍽 갈겼습니다. 오, 부월 만만치 않은 성격. 자, 계속 들어갑니다. 나도 알아. 눈에 보이는 완장. 그중에 별 볼 일 없는 핫바리들이나 차는 거. 네가 완장 차고 있지. 너는 핫바리야. 그 말 아닙니까? 됐죠? 진짜 뱅이 완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자기는 지서장, 면장 군수가 완장 차는 걸 봤어? 완장 차고 당기는 사장님이나 교수님 봤어? 권력 중에 아무런 실속 없이 놈들이 흘린 씨뿌레기나 주섬은 핫질 중에 핫질이 바로 완장인 게요. 진수성처럼 말짱 뒷전에 숨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완장을 찾으란 말이야. 우리도 힘만 합친다면. 자기는 앞으로 진짜 뱅이 완장도 찰 수 있단 말이요. 이런 게 바로 뭡니까? 설득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완장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데 완장? 핫바리들이나 차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고 힘만 합치면 진짜 뱅이 완장 찰 수 있다. 이겁니다. 밑에 선택지요. 완장이 허상임을 인식. 괜찮죠. 완장이 허상임을 인식. 너나 어서 이리 줘. 자, 한번 잘 보십시오. 태인떼기. 얻다가 폐물 감추는 게 나는 알아. 그것만 몽땅 챙겨서 돈을 바꿔치면 어디 가서 무슨 장사를 하든 짧은 미천은 아니요. 이것도 설득 방식이죠. 저기 돈이 있으니까 저거 가지고 우리 가서 장사하자 이 말 아닙니까? 몽땅 챙겨가다니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는 기요. 남자가 바로 두 가지를 부렸습니다. 몹시 자존심이 딸꾹질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절반쯤이라면 혹감몰라는. 결국 네 말 따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득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밑에 태물을 내세워서 회유 맞죠? 다음 몇 번? 4번이 적절하자는 겁니다.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 자체가 어떤 문제? 부원이가 종수를 어떻게 설득하냐죠. 뻔하지 않습니까? 부원이가 종수에게 하는 말, 대사, 행동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어떻게 설득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동까지 아니라 그냥 대사 이것만 봐도 충분히 어떻게 설득하는지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주요 수업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입니다. 자, 이 친구는 항상 뭐 나와? 시점 나오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요. 실점이보다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이거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시점은요. 이 작품은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엄마와 사랑 손님의 그 미묘한 관계,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서술자가 누구야? 오키라고 어린 소녀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 소녀의 눈에 비친 엄마와 사랑 손님의 그런 미묘한 그런 사랑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시점 1인칭 관찰자고요. 들어갑시다. 사건의 내적 분석에 의존하는 의식의 흐름 기법. 생각해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 이상의 날개 등이 대표작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네들 이 친구들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상의 날개는 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작가가 작품 속에 직접 개입해서 사건을 진행시키고 인물을 논평합니다. 틀렸죠. 이것도 작가가 작품 속에 직접 개입해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 틀렸죠. 외부 관찰에 이거 외부 관찰 안 됩니다. 왜? 1인칭 관찰자는요. 분명히 서술자는요. 내부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음 몇 번? 5번이죠 뭐. 부수적인 인물인 나. 이건 1인칭 관찰자라는 의미입니다. 주인공이 이야기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엄마와 사랑 손님의 미묘한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몇 번? 5번. 그건 실제 이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요. 신기하게 시점이 잘 나오더라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근데 그 관찰자는 다시 한번 누구? 어린 소녀가 서술자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이게 마지막 문제의 유형이죠. 5번.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감상. 그럼 이거는 예전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재적, 외재적 기억나시죠? 대답.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재와 외재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예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재적, 외재적.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내재와 외재의 차이. 자,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작품을 기준으로 한다. 됐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지금은요. 수능하고 거의 비슷하게 자꾸 변형이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20분 동안에 20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왼쪽은 작가, 위쪽은 시대, 오른쪽은 독자입니다. 됐고, 작가와 시대와 독자를 묶어서 무슨 관점? 외재적 관점. 됐고요. 작품 그 자체만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야? 내재적 관점입니다. 당연히 이해하시겠고요. 그 다음 작가를 가지고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뭐? 표현론적 관점. 진짜 좀 글씨 예쁘게 쓰는 것 같습니다. 시대는요.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이 글씨가 예쁘니 글씨가 이렇게 두꺼우니까 예쁘네. 반영론적 관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네네네네. 자, 독자는 무슨 관점? 효용론적 관점이죠. 이때는 이 말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관점으로? 절대론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됐죠?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작품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감상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알 수 있죠? 이 표는 정말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덕기에 나오는 거 보니까 3대죠, 3대. 조의관, 조상훈, 조덕기 이런 겁니다. 잘 있을 때 2008년도 지방직 구분문제네. 단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은연중에 드러난다. 시대적 배경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다. 인물의 성격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이거는 세대 간의 갈등이 은연중에 드러난다. 그러면 그걸 본문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세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의관 할아버지입니다. 조덕기는 손자입니다. 만약에 둘이 어떤 갈등이 솔직히 좀 있으면은요, 그 뭐야 세대 간의 갈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야, 실제로 여러분들 이 작품의 경우에는요, 이 작품이라고 한다면 3대라는 작품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갈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의관이고요, 아들은 조상훈이고요, 그 밑에 아들은 조덕기입니다. 조의관은 어떠한 인물을 갖고 있냐, 어떠한 인물들을 갖고 있냐면요, 전통적인 봉건주의자입니다. 고루한 봉건주의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의관은요, 뭘 더 중요시합니까? 족보 편찬 사업을 중요시하고요, 시산, 산소를 다듬는 것을 중요시하고요, 제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조상훈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식인입니다. 이것을 과도기적인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과도기적인 지식인. 문제는 뭐냐면 요 조상훈은요, 종교가 뭐야?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에서 틱틱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 지는 거 좋아하고, 제사는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자, 손자인 조덕기는요, 이런 것은 뭐야? 그냥 부유한 또는 약간 우유부단한 이런 성격으로 잡아주십니다. 우유부단한 성격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3대라는 작품은요, 거의 대부분 갈등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하겠습니다. 글을 읽어야겠네요. 합니다. 덕기는 손자가 먼저 나왔네. 안마루에서 내일 가지고 갈 새 금침을 아범을 시켜서 뿌리게 하고요. 축대 위에 섰으려니까 사랑해서 조부가 조의관을 말하겠죠. 되침을 들고 들어오면서 덕기를 보고, 예, 누가 찾아왔나 보다. 그 누구냐? 그 대가리꼬라고. 에이, 친구를 잘 사귀게 하는 거야. 친구라고 찾아온다는 것이 왜 모두 그따위뿐이냐? 눈살을 찌푸리면서 못마땅하다. 너가 참 못마땅해, 이런 말이겠죠. 아범이 끓이는 이불로 시선을 돌리면서 놀란다. 예, 그게 뭐냐? 그게 무슨 이불이냐? 하며 가서 만져보다가 당치 않은
삼동주의불이다 뭐야? 주숙이란 내 나이가 되어야 몸에 걸치는 거야. 가위에 저런 것을 공부하는 애가 외국으로 끌고 나가서 버릴 테란 말이냐. 사람이 찌강머리가 부엌 속에 쪽지고 섰는 손주며느리를 쏘아봅니다. 덕기 조부의 꾸지람이 다른 데로 올망한 틈을 타서 사랑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있죠. 됐습니까?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시대적 배경을 이 작품에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손주 며느리 보면 알겠지만 쪽치고 섰는 또는 삼동주 이불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는 조금은 옛날입니다.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런 걸 통해서 완벽하게 어느 시대입니다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약간 좀 옛날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밑에 3번 앞으로 전개될 사건 복수는 없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리고 4번 인물의 성격을 말과 행 인물의 성격이라는 결국 여기서는요. 조의관의 성격은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깐깐하지요? 됐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몇 번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3번입니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해설하여 봅시다.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했지만 잘 보십시오. 김병화가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문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실제로 2008년도 지방지 국어문제 아닙니까? 진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김병화가 이거는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해야 되겠는데 잘 보십시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분명히 이 작품은요. 뭐가 나온다? 세대 간의 갈등이 나온다 그랬었죠. 조이관, 조상훈, 조덕기. 근데 이 조덕기의 친구로 나온 게 누구냐면 김병화입니다. 이쪽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르주아라고 하죠. 이쪽은 가난한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솔직히 이 김병화라는 이 친구는요. 덕기의 친구입니다. 하지만 뭐에 빠져있다? 마르크스주의. 여기에 빠져있는 인물입니다. 됐습니까? 그것을 상식적으로 안다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국어는요 이런 것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실제 따로 뭔가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따로 주석은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국어에서는요 주석 잘 안 줍니다. 다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보십시오.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건 솔직히. 상식적인 선에서 아까 김병화라는 인물 자체가 보다 마르크스주의. 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은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물론 이거는 좀 옛날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문제 출제됐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실 게 뭐냐면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암기할 것들은 아예 암기하는 걸로 문제 출제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자 충분히 그렇구나 정도 하고서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요. 고전 소설 하나 집어넣어봤습니다. 실제 이 오른쪽 지문은요. 이거 심상정이죠. 심상정. 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길죠? 감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섬세하면서도 생동적인 묘사 돋보인다. 간결한 문장으로 장면을 빠르게 전환시켜서 박진감을 준다. 당시에도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것들 몽땅 다 내용으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고 종합적으로 감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어 선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남자 주인공의 순수한 집념과 성공에 지닌 교훈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답은 이건 5번 맞습니다. 왜? 실제로 이 남자 주인공이 신생이거든요. 지금 여자 주인공을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장면은요. 교훈이 있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저렇게 꼬셔야 된다. 이런 게 교훈입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안 돼? 교훈적인 의미가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5번인데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가가 관건이죠. 지문을 읽으면서 어차피 이런 것들은 몽땅 다 연습입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뭐보다? 공무원 국어보다. 그러니까 연습을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자, 심생은 서울 양반입니다. 다시 한번 심생의 신분 나왔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요. 풍정이 넘쳤습니다. 다시 한번 누구 소개? 심생 소개. 잘났다는 얘기죠. 약관 몇 살? 20살. 어느 날 운종가요. 요즘 말하면 종로죠. 임금님의 거동을 구경하고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임금님의 행차가 당시에는 구경거리입니다. 아무튼 건장한 여종이 자주색 명주부자이로 한 처녀를 덮어씌워 등에 업고 머리를 따온 여종은요 중색 비단신을 들고 뒤를 따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림짐작으로 부조하기 위한 몸을 재어보니 어린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심상은 바짝 뒤를 쫓았습니다. 멀찍이 따르다가 소매로 스치며 지나가기도 하고 노는 한순간도 그 부조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소광통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흐르걸음이 앞에서 일어나서 자주색 부자기가 반이나 들쳤어. 상황 이해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처녀 등장! 외양, 묘사, 뭐하다는 얘기야? 예쁘다는 얘기입니다. 고전 소설의 주인공들은 다 예쁩니다. 잘생기기도 했고요. 됐습니까? 바로 이런 걸 통해서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묘사 아닙니까? 선택지 섬세면서 생동감 있는 묘사 돋보입니다. 1번 지울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1번을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됐고 넘어갑시다. 처녀도 부자기 속에서 어렴풋하게 아름다운 소년이 쪽빛 소년이 아름다운가 봐. 쪽빛 두루마기에 초립을 쓰고 이쪽 저쪽으로 따라온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팔을 들어서 부자기 밖에 소년을 한참 줄치하던 중에 부자기가 고치고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 되게 됐네. 끝났습니다. 아무튼 부자기를 당겨서 다시 덮어 쓰고 자리를 떴습니다. 심생이 어찌 그대로 놓치겠느냐. 여러분 다 서술자의 생각이죠? 보통 고전 소설은 이렇게 서술자의 중앙개입이 많이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곧장 뒤를 쫓아갔습니다. 소공주동 홍살문 안에 이르러서 처녀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심생은 망연의 사람 한참을 배우다가 이온 노파를 붙들고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늙어서 은퇴한 호조 개사의 집 중인입니다. 중인. 아까 심생은 양반이었죠. 이 작품의 주제 뭔지 아십니까? 신분의 차이를 초월한 사랑입니다. 계속 딸 하나만 두었고요. 나이는 67, 아직 시집 가지 않았다는 등등 처녀가 거처하는 것을 물어보니 노파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가다면 회칠한 담이 하나 나올 거예요. 담 안에 작은 집이 한 채 있는데 바로 처자가 거처하는 곳이라고. 노파의 말을 듣고 나는 심성 아무래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집에다 거짓말을 꾸며댔습니다. 서당 친구랑 저랑 밤을 같이 보내자고 해서 오늘 밤부터 가볼게요. 멍치는 거죠.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처녀한테 가는 겁니다. 드디어 인정이 되기를 기다려서 그 집으로 가서 담을 넘었습니다. 조승달이 어스름 빛을 들이운 창밖에는요 꽃과 나무들이 제법 아담하게 가꿔져 있고 창호지에 비치는 등불을 아주 환했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처마 밑에 앉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대단하죠? 이거 현대인들도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렇죠? 뭐한 겁니까? 그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간 겁니다. 숨어 있는 거 이렇게. 요즘 따지면 진짜 경찰서감이죠. 파출소 가야 됩니다. 처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업문 소설을 읽는 중이었는데 꾀꼬리 새끼가 우는 듯 낭낭하게 들렸습니다. 삼경 무렵 11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요정들은 깊은 잠에 빠졌고요. 처녀는 그제야 후 등불 끄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런 걸 통해서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심생이 왔다는 것을 처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한자 이런 것을 전전반칙이라고 합니다. 전전반칙. 됐고 심생은 잠이 들려 없었고요. 숨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새벽중 이를 때까지 기다리다가 담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그로부터 일과로 날이 저물면 가서 파루치면 잘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면 가서 파루가 치면 돌아오곤 했습니다라는 것은 종이 빙 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자 1번은 아까 충분히 끊어낼 수 있고 2번 간결한 문장으로 장면을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죠. 이것도 맞잖아요. 간결한 문장으로 이런 것들은 너무 주관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3번은 당연히 맞죠. 4번 당시의 생활상이요. 바로 이런 것들 통해서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얘가 안 되죠. 교훈 안 되지. 이거 사랑 아닙니까? 사랑. 거기서 무슨 교훈을 필요로 합니까? 보통 우리 국어에서 교훈을 잡아낼 때는요. 이런 것들 가지고 잡습니다. 충, 효, 열 이런 친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교훈을 잡는 거지 사랑 가지고선 교훈을 잡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읽는 겁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기본 강의를 마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지금 문제 유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 문제 유형은요. 정말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어떻게 문제 풀지 정말 완벽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바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실전 확인 문제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기출 문제들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소설 공부하시기 정말 편하게 만들었으니까 자, 반드시 문제를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서 뭐가 좀 부족한데? 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